이번엔 대선 주자들 관련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인 얘기입니다. 부인이요. 뭐 검은 망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검은 모자. 뭐 전 착용한 게 다 검은색이었어요. 일단 보시죠. 일단 제목은 이래요. 검은 망토 여인은 누구? 종일 논란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수행원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잦아들었죠. 일단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한 인터넷 매체가 이제 뭐 특정 보도, 단독 보도라고 해서 처음에 사진 기사를 올린 거예요. 사진을 공개하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좀 최근에 이제 이 낙상 사고를 입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관심 인물이 됐죠. 그래서 외출하는 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온몸을 다 검은색 뭔가 옷으로 착용한 보세요. 모자부터 선글라스, 마스크, 망토까지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도 뭐 일명 검은 망토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이 인물이 바로 부인이다. 김혜경 씨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로 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김혜경 씨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이게 오보였구나. 이렇게 되면서 정정이 돼 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 두 장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좀 설명돼 있죠. 인터넷을 달군 사고 후 첫 외출 사진. 자, 처음에 이걸 찍은 매체도 김혜경 씨 아니다. 저 검은 망토의 주인공은 아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뭐 처음에 약간 해명이 조금 이렇게 처음에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이 계속 곁들어지면서 약간 좀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대통령 후보 부인을 차량 4대를 동원해 미행하는 과잉 취재도 부족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 후보 배우자로 적시해서 사진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당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다른 의상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게 뭔 일이었습니까? 뭐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검은 망토가 되게 문제가 되기는 했었죠. 어제. 굉장히 좀 사실 시선을 끌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준석 대표도 이게 일부 뭐 가짜 대역을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심을 일으켰던 게 전부 다 까만색 선글라스에 까만색 모자에 전부 다 올 블랙으로 하고 나왔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길을 확 끄는 모습이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튀게 나오게끔 해서 나왔고 언론 취재들도 그러면 저렇게 튀게 나오는 게 뭐 관심을 집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김혜경 씨로 밝혀지지 않았고 다른 수행원이다라는 설명을 캠프 측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자들이 관심이 많죠. 지금 김혜경 씨가 지금 다친 상태고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지가 되게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취재를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경찰들로부터 분당경찰서의 경찰들로부터 스토킹에 관련된 그 경고도 받은 그렇습니다.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취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올 블랙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게 뭐 본인인지 아닌지가 뭐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이게 기사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대역을 썼다라는 그런 의문들이나 뭐 의혹들도 이것도 너무 좀 이렇게 뭐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를 바라봐야지 후보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후보 주변에 있는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관심은 갖되 필요 이상의 뭐 정열을 쏟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취재 정열을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어요. 김당국 의원님, 이 검은 망토의 주인공 좀 봐주세요. 확실히 좀 눈길을 잡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나왔으니까 이분은 누굴까? 아마 그쪽 이 매체에서 그렇게 주목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복장을 한 게 이 김혜경 씨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됐는데 이분이라고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약간 대역 아닌가 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우선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완전히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어느 정도 관심이 국민적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취재는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 영역도 공적인 어떤 내용 그런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보만큼 정도의 강도의 취재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취재의 과정과 확인 이후에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그냥 강행 보도를 했다라는 좀 겁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모두 다 취재하는 취재 기자가 다 확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밀착해서 김혜경 여사를 취재를 했던 기자라고 한다면 까만 저런 어떤 의상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쓴 오른쪽 사진이 김혜경 여사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의상을 한 여성이 김혜경 여사가 아니다라고 캠프가 확인을 이미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보를 아예 좀 작정하고 의도하고 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취재 윤리에도 좀 반하고 어떤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을 취재하는 그런 어떤 사안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지금 뭐 경찰에서 스토킹 뭐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한 겁니다. 아니, 후보자를 그렇게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자의 부인을 무려 차량 4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저 설명이 다 됐고요. 아까 해프닝처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김병희 대변인. 예. 경쟁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 사안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좀 관심이 좀 지나쳤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뭐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취재 또는 검증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후보자와 또 배우자, 가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기준과 도로에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상당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상대 후보의 기준과 또 우리 후보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지 않는 좀 동등한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예. 후보 측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 숱한 가족에 대한 정치적 공세들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선거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뉴스가 처음에 보도됐을 때 굉장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캠프 차원,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이미 내가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사실로 인지하게 된다면 이걸 바꿔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게 빠르게 퍼져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퍼집니다. 이게 수행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행원이라면 일부 대역을 쓴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복장으로 만약 그 현장에 나오게 되는 순간 사진과 이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수행원이 저 같은 복장을 하고 혹은 대역 등의 행동들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장의 사진 어제 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오보로 판명이 나면서 이 사진 기사를 잘 내렸습니다, 이제 원래.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하고 좀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의 그런 지지율 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 내부에서는 좀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관련 기사입니다. 선대위를 보니까 몸집만 크고 후보는 불쑥 발언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공약 관련 내용인데 후보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여당 컨트롤타워 비상이다.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좀 더 보죠.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당내에서 남맥상 지정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얘기가 또 여기 있네요. 김혜경 씨 관련 루머 등 빠른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목소리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 또는
이 정부와 좀 조율이 충분히 안 된 그런 뭐 공약성 발언들을 좀 계속했거든요. 이게 혼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에서 2, 30분 일방 발언 뭐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는데요. 뭐 하여튼 뭔가 좀 비상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기사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다음 기사 좀 하나 화면이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게 이 관련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당내에서 나온 지적이에요. 지지율 격차, 이재명 후보가 행정 경험 같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오히려 극대화하는 잘못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지금 여기 보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최병천 부원장. 이 싱크탱크 내에서 나온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후보 스스로 디스하는 상황이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후보의 단독 플레이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좀 들려요. 네. 이런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몇 가지 증상이 나왔어요. 뭐냐면 국감장에 스스로 나온 것. 그래서 언론들은 국감장에 나온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그때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것도 리스크다. 왜냐하면 후보가 너무 모든 것들을 좀 주도하는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의 역할이 사실 어디까지냐가 중요한데 BBK 기억하시죠? 예. BBK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명박 후보에 그때 정동영 후보 측이 정동영 후보가 직접적으로 BBK를 공격하지 않아요. 주로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네거티브 이 공약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앞장서서 네거티브 같은 이슈는 공약을 하고요. 방어는 홍준표 의원이 방어를 했어요. BBK 때. 그러니까 양쪽 다 공격과 수비가 어떤 팀을 이뤄서 뭐 이슈를 공격을 하고 그 수비를 하는데 예. 이번에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자꾸 나서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방명록 반드시 뭐 세우겠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가 직접적으로 나설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에 그러니까 단계도 네거티브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예. 아주 가벼운 단계까지도 후보가 직접 나서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상대방 후보가 약간 어떤 실수와 같은 모습인데 그거를 이 여당 후보가 직접 나서서 뭔가 얘기를 한다. 이유가 없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슈들이. 예, 그런 예. 경중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예. 팀 플레이가 지금 안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책은 정책대로 보여야 예. 되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보여야 되고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어떤 이슈를 주도해 가야 되고 이런 분리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후보가 너무 전면에 모든 문제를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리어 또 제가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런 이 팀에서 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느낌? 팀이 보여야 되는 팀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조언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여기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뭐 표현이 뭐 불쑥바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공약 내용이 담긴 어떤 발언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한 조율이 안 된 채 좀 갑자기 나오는 듯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선대위 체제가 민주당 끌어졌잖아요. 그 내부에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를 좀 주려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조금 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그게 이제 유지되는 채로 나오고 있어서 격차가 좀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캠프 내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선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금 112일 정도 한 4개월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정비하고 다시 한번 이런 선대위가 제대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결국에는 선대위가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는 그래도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손으로 다 물러서고 선대위의 요직과 좀 빛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다 양보했거든요. 근데 대개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권한 있는 자리는 안 놓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원팀 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양보했는데 원팀 꾸리는 데는 그런 어떤 선대위 구성이 참 좋았는데 또 빠르게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는 좀 어떤 그런 원팀의 메머드급 선대위가
조금 부작용, 단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사결정 체계를 콤팩트하고 그리고 또 의사결정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린 의사결정을 빠르게 집행력 있게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체계를 지금 준비한 상황입니다. 잘 돌아가는지 그렇다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대위에 약간 이제 변화나 어떤 뭐 조직에 약간 좀 변화를 주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로 좀 선대위 체제를 조금 변화를 준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어떤 보직 변경이나 이런 체제 개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있는 어떤 그 임명된 자리에서 예. 권한과 책임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해서 아. 선명한 어떤 선대위 그런 어떤 구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김남국 의원께서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게 좀 이런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조언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수용성이 높으셔가지고 또 빠르게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이게 소통에 굉장히 능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예, 그 예. 국민들에게 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하면서 아. 선대위에 반영하자라고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곧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의 설명을 지금 계속 해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도 이철희 정무수석 등장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효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그런 겁니까? 라는 설명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재인 효가 아닐까요? 뭐 바르고 착한 대통령 뭐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문재인 효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저는 뭐 감히 문재인 효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까이 모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눈 안 팔고요.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 국민들이 그런 점을 좀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고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을 감안한다면요.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님. 반면에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만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보통 통상적이면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게 보통이라고 과거에 경험했었는데 이번엔 다르거든요. 왜 그럽니까? 이제 보통의 과거의 어떤 경우에는 예. 여당 후보가 뭐 잘했다,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보다 못했다 이런 어떤 상대적 비교보다 예.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다 그냥 임기 말에 뭐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망한 어떤 지지율 때문에 기대를 어떤 반영한 여당 후보보다 낮은 게 통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레임덕 현상이 아주 극심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반적이다 말하기는 어렵고 예.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측근 비리라든가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레임덕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지지율보다 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냐 그게 예.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이 잘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높은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지지가 여당 후보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예. 것은 일시적 어떤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5년을 어떤 평가하고 기대하는 예. 그런 어떤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어떤 여당 후보로서의 공약 그리고 또 비전과 관련된 부분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지율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서
조금 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여당 후보로서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정책 준비도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부담을 느낀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예.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지 좋은 것이고요. 아. 그걸 나쁘게 볼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여기 뭐 바르고 착한 대통령, 뭐 한눈 안 팔고 부패 안 하고 권력 딴맛에 취하지 않고 사실은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굉장히 자세히 뭔가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질문을 받으니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추가해 보죠. 역시 이제 여당과 관련돼 있는데 움직이는 여권 책사로 통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명 구원 등판할지 주목이다. 총선 이후 오늘 첫 여의도행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라는 어떤 위상 그걸 따져보면 오늘 이 모임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 기자들이 엄청난 취재를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것인가. 아마 나오겠죠. 무슨 얘기들이. 조대진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하고 좀 과거에 좀 인연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연 구원 등판 할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등판한다기보다는 당에서 그렇게 모셔와야 된다고 요청을 생각을 한다. 합니다. 네네. 아. 지금 이제 좀 뭐 민주당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면 선대위를 바라보면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좀 날쌘 다람쥐 같아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 모습은 살찐 코끼리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민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살찐 이유가 코끼리는 메모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선거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당하고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당의 그 후보로 뽑히고 나니까 당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그 효과가 더뎌지는 시너지가 안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좀 둔해지는 것다 이런 네, 기술이 그렇죠.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대통령 선거를 도와는 봤지만 보면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 캠프를 원래 최초에 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당에서 소위 말하는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다 보면 당이 그 선거 캠프가 효율적으로 못 돌아가게 되고 그 같은 수로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 정말로 후보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이상한 결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후보가 좀 더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은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도 하는 게 좋고 측근들로서 그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효율성을 따져서 일을 좀 진행할 수 있게 돕도록 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측근들은 그대로 돕고 양정철 비서관 같은 그 예. 양정철 그 부원장 같은 사람들은 예.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책사 같은 사람들을 당에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대진 변호사는 요청을 받아서 뭔가 등판해서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지금. 왜냐하면 선거는 예. 기술이거든요. 기술이기 아. 때문에 선거를 해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선거를 치러야 그렇죠. 됩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뭔가 기여를 크게 했다고 평가받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홍보 쪽에 또 관련된 예. 부분이 있고 지난 총선 때도 여러 가지 그 기여를 했고 결과로서 예. 그 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뭐 컨트롤 타워라고 그렇게 뭐 전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선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능력만큼은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와서 돕고 진짜로 도움이 안 되는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예. 가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비공개 간담회 이거 비공개할 때가 더 관심이 있죠. 사실은 뭔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게 이게 관심이 되는데 오늘 한번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